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덕성여자대학교의 김은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청대 도자의 중서 교류에 관한 것으로 그중 18, 19세기 유럽 시장에 수출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광채가 또 다른 시장인 이슬람 세계로의 수출도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먼저 본 발표의 주제인 광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광채는 광채 직금 채자의 약칭으로 보통 한 곳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여타 자기와는 달리 경덕진에서 고온으로 1차 소조된 백자를 광동으로 옮겨와 다시 가채하여 700도에서 750도 사이에서 재벌한 유상체 자기를 말합니다. 주제다시피 광채는 수출 전문의 무역도자라 할 만큼 청대 강인년간에 생산된 이래 줄곧 중국 내수보다 수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18세기 유럽의 신우화질이 열풍에 편입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채는 문자 그대로 광동에서 제작된 채색자기를 뜻하는 것으로 광채가 생산되었던 광동은 걸륭 22년인 1757년부터 도강 20년인 1840년까지 청의 유일한 대외무역 창구였습니다. 일왕 체제 하에 유럽에서 온 선교사와 사절단도 대부분 광주를 거쳐 내륙으로 넘어갔으며 17세기 말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신흥과학기술과 예술이 이곳을 통과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전해질 만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또 서양의 화법랑, 즉 범랑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 기법이 선교사에 의해 1683년 강희 22년에 광동에 처음 소개되는 등 광주는 광채의 원천 기술인 화법랑의 발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가 18, 19세기에 걸쳐 겪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광주의 내부 상황은 시시때때로 흥망성쇠하며 광채의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채 소비지의 시장 확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유럽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알려진 광채는 동시에 이슬람 세계로의 수출도 같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시기의 유럽의 수출량과 비교했을 때 이슬람 세계로의 수출량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18, 19세기 광채의 이슬람 세계로의 진출은 분명 주목을 요합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광채의 행적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세계를 위해 광채를 생산했던 광주의 환경과 수출 배경, 현지에서의 소비 정황과 현지 도자 제작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청대 중서 도자 교류의 또 다른 면모를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는 청대 중서 교류의 전개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슬람 시장을 위해 특별히 주문 생산된 광채의 생산과 변천 그리고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대 중서 교류의 전개와 확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황실은 역대로 다양한 문화권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유럽,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 속하거나 혹은 부분적 경계에 있는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유라시아 전역과 교류를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서쪽 미지 세계로의 교역을 단행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1497년 포르투갈의 항해가 바스코 다가마에 의한 신항로 개척 이후 중국과 서양의 폭넓은 교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6세기 말 포르투갈인들을 따라 예수의 선교사들이 바닷길을 통해 중국으로 진출하였고 1583년 이탈리아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광동 도착 이후 예수회를 위시로 한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청황실은 프랑스 황실과 1:1 교류를 개시하여 루이 14세의 명으로 국왕의 수학자인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5인이 청황실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청과 서양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중국과 유럽 간의 상업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다시피 포르투갈 국왕 마누엘 1세를 비롯한 각 유럽의 황실과 귀족들은 앞다투어서 중국의 자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럽과의 활발한 교류는 영국 동인도 회사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19세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시기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헌 기록이나 전세 유물 등을 통해 보면 청과 이슬람의 교류는 크게 청황실과 민간 차원에서 각기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청 내부적으로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탄압은 이루어졌지만 청 조정 차원에서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는 간접적이나마 이루어졌습니다. 건륭년간 청황실은 서역 경영에 나섰고 그 결과 1759년 건륭 5년인 1740년 몽골 중가르에서 청황실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어 건륭 24년인 1759년 변경 안정 강화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핵심 지대인 카스까지 청 국경을 확정하여 천산남북로 일대를 정복하였고 이 지역을 신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또 청은 티벳과 라다크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 그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강력한 이슬람 정권이었던 무굴 제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청황실은 유럽과의 활발한 교역 속에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였지만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 역시 이에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하는 청궁 소장의 무굴과 오스만 제국에서 생산된 힌두스탄 옥기, 무굴 범랑기, 인도 직물류 등은 이런 정황하에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민간 교역 차원에서 보면 19세기 중반 다항 체제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광주 13행이 무역 독점으로 인하여 외국 상인 개인이 중국 상인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상인과 무슬림 상인 간의 직접적 교류보다 광주 13행과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 교류 행태를 보여줍니다. 당시 서양 열강들은 제국주의를 앞세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고 각국의 동인도 회사까지 합세하여 각 거점 지역에 상관을 설치하면서 대규모의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중 주목되는 무역 형태로 동인도 회사들이 행한 소위 아시아 영내 무역을 꼽을 수 있는데 당시 영내 삼강 무역의 축은 인도 무굴 제국과 중국, 일본이었습니다. 상관이 설치된 주요 거점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아시아 영내 무역은 이 지역이 무역품의 집산지 역할도 하였지만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도 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영국과의 난징 조약으로 인해 일항 체제가 무너지면서 청의 대외 수출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대외 창구의 중심이 상해로 옮겨졌고 또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이 전개되면서 영국 외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자본이 상해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1850년대 이미 외국 자본의 유입이 광주항을 넘어선 상황에서 유럽의 서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상인과 각국 거주 화상들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교류를 주도하는 주체와 체제의 변화에 의해 이슬람 세계로까지 교류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이슬람 시장을 위한 광채의 생산과 변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슬람 시장과 청대의 수출도자 양상을 보면 주지하다시피 명청시대에 들어서 경덕진의 관민요는 물론 복건 등 지방에서도 이슬람풍의 자기를 생산하였고 수출도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수출 요장 중 하나였던 경덕진에서는 청아백자부터 오채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품종들이 수출되었습니다. 심지어 17세기에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 경덕진에서 청아 안료로 밑바탕을 그린 백자가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져 오채 방식으로 가체된 암스테르담 본트도 이슬람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18세기가 들어 유럽의 시누아즈리 열풍과 함께 중국 자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럽은 중국 자기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때마침 이슬람 세계는 유럽 각국의 동인도 회사 식민 통치하에 세력이 감소되었고 수입을 창출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 향신료, 면직물, 차 등의 생산과 공급처 역할이 강조되어 이슬람 세계로 수출되는 중국 자기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것은 17, 18세기 오스만 왕실의 사치스러운 소비 문화 덕분에 이슬람 양식으로 특별 주문된 고급 중국 짝이 일갈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덕진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슬람 세계가 선호했던 파랑색의 유약을 전면 시유한다든가 금채로 코란경의 구절을 적어 장식했다든지 혹은 매직 스퀘어로 불리는 일종의 부적 역할을 했던 오체자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18세기 중반이면 이미 경덕진에서도 분체자기가 활발히 제작되어 유럽으로의 수출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던 시기임에도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분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체는 일반적으로 에나멜을 채색한 자기를 일컫습니다. 전세품으로 보아 이 분체가 이슬람 시장으로 수출된 시점은 대략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확인되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의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약 100여 년간 경덕진의 분체의 주요 시장이 유럽에 집중되는 바람에 그 외의 지역으로 수출된 분체는 극히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 광동에서는 광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출 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가령 서양에서는 블루칸툰이라고 통하는 광동식 청화백자와 피츠유 자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들은 1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품종으로 19세기에는 이슬람 세계로까지 널리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있습니다. 광동 일대에 생산된 청화백자를 의미하는 블루칸툰과 피츠유자기는 본래 구미 시장을 위해 생산된 품종이었습니다. 다만 19세기에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에도 수출되었는데 유럽에서 유행했던 무늬나 혹은 기형이 그대로 수출되어 특별히 이슬람 시장을 겨냥한 생산품은 제작되지 않은 듯합니다. 아마도 이곳이 당시 인도나 말라카 등 동인도 회사의 거점 상관이 있었던 중개 무역지였던 그 이유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광채는 18, 19세기에 걸쳐 이슬람 시장으로 수출되는데 모두 이슬람 현지 양식을 따르고 있어 특별히 주문 제작된 것이 앞서 살펴본 두 품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이슬람 국가에서 전세되는 다양한 종류의 광동 수출자기로 방금 언급한 블루칸툰이나 피츠유자기, 광채 등이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경덕진과 광동 모두 이슬람 세계로 수출이 되지만 시기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경덕진은 명청시대 모두 이슬람으로 수출하지만 오체 위주이며 분체가 활발히 제작되고 수출되는 18세기 중반경에도 여전히 오체 위주로 수출하였습니다. 반면 광동의 자기는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이 시작되는 18세기 중후반 이슬람으로도 수출이 병행되며 특히 광채도 같이 수출되어 경덕진의 상황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광채와 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중후반경 경덕진에서 분체가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와중에도 광채자기가 수출된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럽으로의 수출이 극성기를 맞이하면서 광동에서의 채색자기 생산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전세품을 보면 19세기 중반 들어 광채는 본격적으로 이슬람 세계로 수출되었고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슬람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 자기의 주류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크게 시대를 18세기와 19세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광주는 걸륭 22년인 1757년 청대 대회창고의 유일한 항구로 지정되었고 마침 중국 내 채색자기의 유행과 함께 유럽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록 채회 업무에 한정되었지만 광채의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광채는 경덕진과 달리 유럽 상인들이 가져온 디자인 샘플을 그들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생산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수출을 위해 생산된 특수한 자기였습니다. 18세기 옹정 걸륭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었지만 그에 비해 이슬람 세계로의 수출은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중서교역의 독점권을 행사한 동인도 회사들이 중국과 유럽과의 교역을 훨씬 더 중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광동에서는 광채와 소위 광범랑이라 불리는 광동의 동태 화범랑이 이슬람 시장으로 소량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시장에 판매된 광범랑입니다. 18세기 광채 중에는 인도 시장을 위해 특별히 생산된 코끼리를 탄 인물문 그릇 세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의 시리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괴석이의 장미와 각종 화의 표현, 그리고 그릇의 가장자리를 금채의 서양식 스레드 장식으로 두른 양식은 18세기 중후반 걸룡년간의 광채에서 자주 확인되는 양식으로 이 역시 광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릇의 가장자리에 백색의 불투명한 에나멜 안료로 화해문을 입체적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탈리아의 마요리카 주석 도기와 영국 델프트웨어에서 사용된 백색 위에 백색이라는 기법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18세기 전반 걸룡년간 때 유럽 시장을 위해 생산된 광채자기에도 상용되고 있어서 광채 특유의 장식 기법으로 보입니다. 이 시리즈는 현재 소수의 박물관이나 세계 유수 경매 회사의 경매품으로 소량 확인되고 있어 동인도 회사가 인도 시장을 겨냥하여 대량으로 주문 생산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령이자 영국이 대인도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고 인도에 이미 통치 계급의 영국인들, 즉 영국 상인과 그의 가족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소량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기 영국에서도 동인도 회사를 통한 공식적인 무역에서는 실생활 용기의 청화백자가 주를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유상체나 사전 주문된 문장자기는 사무역을 통해 유입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 작품 역시 개인 상인을 통해 주문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바로 아시아 영내 무역을 통해 주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중서무역은 다항체제로 전환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중국 자기 생산과 수출에 있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상해양이 중국 제1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때 상해로 유입되는 최대 신흥자본 중 한 부류는 부유한 동남아 화상으로 그들의 자본은 경덕진 수출도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청유업은 점차 쇠퇴하였고 경덕진과 광동 모두 새로운 시장 개척에 팔로 모색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상해항에 유입된 부유한 동남아 화상 덕분에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경덕진은 그들의 본거지인 남향으로 대규모의 수출이 개시되는데 오늘날 이 지역으로 수출된 도자기를 페라나칸 자기라고 합니다. 비록 남향이 동남아의 전통적인 이슬람 세계에 속하지만 경덕진산의 페라나칸 자기는 무슬림이 아닌 중국계 화교들을 위한 그릇으로 중국 정통성이 강조된 양식입니다. 반면 광채는 이슬람 세계를 위한 자기를 다수 생산하여 페르시아, 인도, 터키, 이집트로 수출되었습니다. 주로 이슬람 제국의 황실 일원과 상류층에 의해 특별 주문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배경에는 이슬람 코란경의 구절이나 반달, 별, 아라베스크 등 이슬람 특유의 문양이 정교하게 장식되거나 봉헌의 대상인 황족의 명칭이나 제작된 날짜가 명시되었고 특정 인물에 대한 헌정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세되는 작품 중에는 이슬람 세계의 여러 나라, 즉 인도의 무굴 제국부터 이집트, 오스만 제국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명문을 통해 이 자기의 주인이 황실 일원이나 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슬람 제국 중에서도 페르시아의 카자르 왕조 황실은 광채자기의 가장 유명한 고객으로 손꼽힙니다.
대표적으로 카자르 왕조의 제4대 국왕 나시르 앗딘 샤 일가를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된 광채 세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부자를 위해 제작된 여러 시리즈의 광채 식기 세트는 오늘날 모두 분산되어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의 박물관에 소장되었을 뿐 대부분 개인 소장 혹은 경매품으로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자르 왕조에서 주문한 이 시리즈는 다양한 크기의 접시와 완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정교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전세되는 작품 모두 19세기 중후반 광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일명 로즈 메달리온 장식으로 4개에서 6개의 분할된 화창 안에 각각 인물 고사도, 꽃, 새, 과일 등이 묘사된 것입니다. 또 금체의 아랍어로 황족의 이름과 제작 연대가 쓰여 있습니다. 국왕 나시르 앗딘 샤와 그의 두 아들 초상화가 그려진 그릇도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을 그려넣는 장식은 이슬람 세계의 오래된 전통으로 동시기 카자르 왕조가 수입한 유리 공예품과 이슬람 지역에서 생산된 청화 도기에서도 확인됩니다. 특별 주문된 또 다른 예로 마수드 미르자 왕자를 위해 주문 제작된 광채 식기 세트 일갈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전형적인 로즈 메달리온 광채의 양식을 띠고 있지만 금체의 사용과 푸른색이 강조된 점은 매우 특이합니다. 특히 6개의 분할된 화창 안에는 중국 고사도와 화해문이 번갈아가며 장식되었는데 이 화해문이 그려진 화창의 바탕면이 금채로 가득 메꾸어진 점은 일반 광채와 차이를 보입니다. 공간을 가득 채운 금채의 바탕면에 장미를 비롯한 다양한 화해와 참외, 새, 나비가 불규칙하게 얽혀있는 도상은 흡사 이슬람 세계의 세밀화를 연상시킵니다. 바탕면이 파란색으로 채외되었는데 일반적인 로즈 메달리온 장식의 광채는 바탕면이 녹색이어서 그린 인디아로 불렸다는 사실을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양식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이슬람 세계가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파란색 등 그들의 미감을 반영하여 특별 주문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황실 주문 제작품이 아닌 이슬람의 일반 상류층을 위해 생산된 광채도 역시 전세되는데 대부분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같이 장식됩니다. 이와 같이 19세기 광채 생산업은 이전과 달리 이슬람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자기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고 수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에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광채의 제작 시기는 모두 도강년간부터 광선연간에 생산된 것으로 19세기 중반, 20세기 초에 해당됩니다. 이는 동시기 경덕진 자기도 남양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1840년대 광주의 독점 대외 무역이 종식되면서 도자 무역 형태도 새롭게 개편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슬람 황실이나 상류층의 개별적 주문이 가능하여 그들의 취향에 부합되는 정밀하면서도 화려한 광채 자기가 특별 주문되었을 것입니다. 가령 동시기 경덕진 자기와 달리 금채와 녹채, 파란색, 붉은색 등 화려한 색채로 장식하고 동식물과 인물화를 주문량으로 하여 공간을 빼곡히 채우는 광채 고유의 양식적 특징은 이슬람 세계의 독이나 회화 예술에서도 흔하게 확인되어 어쩌면 그들의 전통적인 미적 취향에 가장 부합되는 대상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유럽의 상황처럼 대규모의 생산과 수출이라고 볼 수 없지만 꽤 상당량의 광채 자기가 수출되어 현지 도자 제작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카자르 왕조에서 제작된 채색도기 중에는 쌍이병이나 중국 인물 고사도 등 광채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예가 종종 확인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의 광채 수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8, 19세기 에나멜 자기의 부흥은 중국 수출 자기의 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 경덕진 수출용 분체와 함께 에나멜 자기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광채는 태생부터가 유럽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된 자기였습니다. 그럼에도 18세기 후반 이후 이슬람 세계로의 소비 정황이 확인되고 19세기에 이르면 본격적인 이슬람 시장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져 광채 자기의 생산과 수출 과정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예로 무굴 제국에 유입된 광채 식기 세트가 있지만 소량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동인도 회사가 중서무역의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는 가운데 영국 동인도 회사령의 무굴 제국에서 아시아 간 영내 무역 형태로 소량 주문하여 유입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인도 시장을 겨냥한 코끼리와 같은 특정 문양을 쓰고 있지만 서양식기로 구성되고 있고 유럽 도기에서 주로 사용된 백색 위의 백색 기법이 상용된 것으로 보아 무굴 제국 거주 영국의 식민 통치자 혹은 동인도 회사의 상관 관계자가 주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광주 유업계 역시 동인도 회사를 통한 유럽으로의 대규모의 수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는 핵심 시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1840년대 광동의 일항 체제가 종식되면서 광채의 수출에도 드디어 변화가 감지됩니다. 광채를 비롯한 경덕진의 수출 도자 모두 국내외적으로 점유율이 크게 하락되었고 때마침 난징 조약에 의한 대중국의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페르시아의 카자르 왕조, 이집트, 오스만 제국 등 이슬람 세계에 의한 직접적 주문과 함께 이슬람 세계로의 본격적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19세기 중후반 광채의 신흥 소비지로 미국이 부상하였지만 이슬람 세계로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카자르 왕조에서 생산된 체회도기의 다수가 광채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 19세기에 청대 도자의 중서교류는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기점으로 전개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이 서의 영역이 이슬람 세계로 확대된 점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근대 중국의 대외 교류와 직결되는 문제로 세계사 맥락에서 큰 사건이었던 중국과 유럽의 만남, 그리고 교류 과정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 청과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 또한 분명한 사실로 이를 통해 근대 중서교류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광채 도자의 그런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든 PPT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이제까지 동서 도자 교류에서 주로 이제 많이 언급되었던 게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된 그 교류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발표는 이슬람 시장에 새롭게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나멜 자기의 한 종류인 광채가 19세기 중반 이슬람 세계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된 배경과 함께 이슬람 황실의 취향과 풍토에 적합한 이슬람 양식을 중국에서 또 이제 일부러 만들어서 수출하였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예, 깊이 있는 논의는 그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인 최명지 선생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대 도자 중소교류의 전개와 확장, 광채와 이슬람 세계에 대한 토론을 맡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최명지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청대 수출 도자에 대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또 유럽으로 수출을 다룬 연구도 여러 편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에나멜 자기, 범랑 장식의 청대 자기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희소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청대 광채 자기의 이슬람 세계 수출을 단독으로 조망한 연구는 김윤경 교수님의 논고에서 밝혔다시피 국내는 물론 해외 학계에서도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은경 교수님의 본 발표를 통해서 청대 중소 도자 교류 범위가 이슬람 세계로까지 확장된 점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그간 간과되었던 동서 교류의 한 측면을 새롭게 소개해 주신 부분은 중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18, 19세기 청나라와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대 이슬람 도자에 반영된 중국 자기의 영향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슬람 세계로의 광채 수출이 시대에 따라 무역 형태, 소비 주체가 달라지고 있고 그 배경은 당시 청의 대무역 정책, 즉 18세기의 광주왕의 독점 무역 체제, 19세기에는 다항 체제의 전환, 광채 수출의 주요한 변화를 꼽으셨습니다. 18세기 이슬람 세계로의 수출은 인도 시장을 겨냥한 소량의 역할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소 도자 교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이슬람 세계에 속하는 동남아시아의 말라카나 바타비아와 같은 무슬림 국가 혹은 도시에 상관을 설치하고 무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도자 무역 과정 중 인도와 비슷한 예가 있는지 혹은 관련한 자료가 남아있는지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카프 사라이, 이란의 아르데빌, 이집트의 푸스타트, 케냐 등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나 전사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항해 시대 이후 이슬람 지역으로 수출된 주요 중국 자기는 경덕진 청아백자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18, 19세기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경덕진의 사례를 언급하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에도 경덕진 자기의 수요가 이전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는지 혹은 전체 중국 도자사의 맥락에서 광채라는 신품종이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이슬람 세계로의 수출 경향이 경덕진에서 광주로 생산 중심이 이동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선호되는 자기 품종 혹은 양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도 이미 간단하게 언급하셨지만 유럽에서도 국가별로 애호되는 중국 도자 양식이 달랐듯이 이슬람 세계에서도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 이집트 등 국가에 따라 수요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종이나 장식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특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8, 19세기의 국제 도자 시장은 중국 자기와 일본 자기로 양분화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 자기와 경쟁 관계였던 일본 아리타 자기도 이슬람 세계로 수출된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질문을 총 세 가지지만 4개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질문은 이제 이슬람 세계, 방금 제가 이제 발표에서 얘기했다시피 인도의 사례와 함께해서 지금 동남아시아의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상관을 설치하고 있었고, 또 이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그 말라카, 뭐 스리랑카에서 이 동남아 무슬림의 주요 국가인데 이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사례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이제 우연찮게 그 말라카에 조사를 하러 갔다가, 말라카하고 말레이시아에 조사를 하러 갔다가 그 이슬람 관련 도자기를 보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전 얘긴데, 이제 그때 이제 단순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이번 이제 발표를 좀 계기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했던 건데, 그 제가 당시에 조사를 했던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현재 대표적인 곳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그런 이슬람 그 예술품들이, 전세되는 예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아마도 이제 이란 지역, 방금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던 그 카자르 왕조에서 주문 제작한 것들이 일부가 있고, 그 외에는 실제 이제 그 지역에서 아마 유통됐던 이제 그런 자기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말라카 같은 경우가 가장 뚜렷한 뭐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이슬람의 그런 그 광채의 소비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이란이나 뭐 다른 지역과의 그런 차이를 좀 보자면,
그 지금 뭐 이란, 그러니까 카자르 왕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집트나 이런 곳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슬람 왕권이 강화가 됐던 이제 그런 그 반면에 말라카 제국은 15세기 때는 물론 굉장한 그런 세력을 자랑했던 곳이지만 16세기 때 와서는 순차적으로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영국의 그런 그 지배가 되면서 사실 좀 그 와해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 자체가 아마 그래서 이 왕권이 강화되었던 그런 이슬람 왕조와는 달리 특별히 뭐 주문 제작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제 뭔가 그 특정 그런 디자인보다는 그냥 그것도 분명 그런 그 저기 동인도 회사의 그런 그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소량 아마 유통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시에 또 보면 그 18, 19세기 때까지도 꾸준히 지금 광채자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수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그 말라카로 대표되는 그런 그 지역이지만 사실 제가 또 뭐 다른 그 이슬람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는 제가 또 아직 가보질 못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예, 동남아시아라면 말라카가 가장 대표적인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이슬람과 이제 경덕진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도자사에서는 많이 다루지만 사실 경덕진이 이슬람 세계로 수출되는 사례는 이미 명대 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뭐 그 이전에 원대 때까지도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18세기가 되면 청대가 되면 이슬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그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얘기했지만 그런 그 세계 그런 도자 무역에 주도를 했던 그런 동인도 회사가 아무래도 그 아프리카와 뭐 이런 동남아시아 이슬람 시장에 이제 상관 설치하게 되면서 식민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이제 자체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국가라기보다는 그런 동인도 회사의 그런 그 필요한 물건들을 그 생산하는 혹은 뭐 그런 그 집합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덕진은 전통적으로 뭐 이슬람 시장에 수출됐지만 사실 18세기 이후부터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경향이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때는 유럽의 신우아들의 열풍 때문에 유럽 시장이 워낙이나 큰 시장이었고 동인도 회사도 유럽 시장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이슬람 시장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의 무역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꾸준히 수출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덕진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이제 여기 또 좀 두 번째 또 질문해 보면 이제 그 비율이 광동으로 옮겨진 것인지 아니면 경덕진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지를 좀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내린 결론은 광동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덕진은 원래 전통적이었지만 이 광동이 18세기 중반부터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뭘 간헐적으로는 보여지다가 19세기 때는 그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경덕진은 또 다시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뭐 이런 사례들이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레이시아 상황이 딱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지역은 우리가 오늘날 남양 지역이라고 해서 그 중국 화교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그런 중국계 그런 화교들, 그러니까 그 화교 상인들, 우리가 이제 화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상해에서 상당히 많이 와서 장사를 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경덕진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들은 대부분 경덕진 것이고 또 그 중국풍,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성을 강조한 그런 그릇들이 반면에 이 무슬림들 위한 그런 경덕진 자기는 사실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흔하지 않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같은 시기에 이 이슬람 시장에서는 반대로 경덕진 자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이런 그 광동 자기가 굉장히 많이 그 이슬람 시장을 겨냥한 듯이 특별한 그런 양식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18세기 중반을 좀 지나면서 이 이슬람 시장의 그런 소비 양상이 광동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이쪽 두 개인데 이슬람 세계가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각각의 그런 양식적 차이가 있는지 구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18,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사실 보면은 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비교 대상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지금 남아 있는 사례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그런 그 지역적 특징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봤지만 그 18세기 같은 경우는 인도를 겨냥한 그런 코끼리 모양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19세기 때는 이란의 그런 카자르 왕조 스타일의 그런 그 왕의 얼굴을 뭐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세세하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일본 이마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당시 조사를 했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봤는데 사실 일본 이마리작이라고 되는 것은 없었어요. 그 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생각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질문을 받고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전히 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자료를 못 찾았고 또 앞으로 또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좀 그 대안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 무역도자에서 그 차이니스 이말이라고 해서 그 이말이풍을 흉내낸 중국계 도자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17세기 때 그게 특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니스 이말이풍으로 된 이슬람식의 그런 기형, 그러니까 뭐 주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슬람 세계에 수출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 그게 강인연간 청나라 초반에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다가 18세기 때는 좀 또 주춤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19세기가 되니까 반대로 이 이마리 양식이 이제 굉장히 고착화가 되면서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고, 그리고 또 그 19세기 때 유럽의 그런 자기 회사들이 이마리풍 자기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유럽 이마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럽 이마리에서 제작된, 그러니까 즉 유럽에서 제작된 이마리풍의 그런 그 이슬람 양식의 그릇들이 실제로 그 이란 카자르 왕조에서 사용된 유통되고 있었던 정황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거는 다 이제 중국 자기이고 일본 자기는 제가 좀 더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